2003년 10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단독주택에서 혼자 집에 남아있던 60대 여성 유 씨가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이 동네에 사는 69살 유모 씨가 집안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최근 수십억대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유가족들의 말에 따라 금전 관계가 얽힌 원한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장을 있는 그대로 체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층 현장을 전부 살펴보고 2층을 살펴보기 위해서 계단을 막 오르려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왜요? 마치 2층 어딘가에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숨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요. 아직 그 범죄 현장에 남아 있었던 범인의 살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네. 충분히 좀 이해가 되긴 네, 하는데 네. 사건 현장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팽팽한 그리고 뭔가 좀 불길한 서늘한 느낌. 막 서늘한 느낌. 뭔가 부동산 거래를 했다라는 증언까지 있고 그러면 원한을 품고 있는 금전 관계가 얽힌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다라는 추정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돼서도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용의자로 딱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부인과 함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망자 머리에 둔기로 맞은 상처가 있고 경찰은 일단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기동 61살 고모 씨 집에서 고 씨의 어머니 85살 강모 씨와 부인 60살 이모 씨, 그리고 35살 아들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맞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서울 회화동의 한 2층 단독주택입니다. 87살 김모 씨와 간병인 50살 백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불과 2달 정도의 기간 사이에 네, 그렇죠. 고급 단독주택에서 유독 노인들을 겨냥한 살해 사건이 4건이나 연이어 발생을 했다는 건데 김희숙 교수님께서는 이 4건의 현장에 모두 출동을 하셨나요? 이 4건의 사건 같은 경우는 3번째, 4번째 사건이 저희 팀 담당이었어요. 구기동 사건은 2번째 사건인데 옆팀 사건이었는데 추가 현장 감식을 위해서 현장에 출동했었고요. 연쇄 살인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수법입니다. 부위층을 대상으로 했고 피해자들의 가격 부위가 전부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범행 도구가 같은 형태의 둔기라는 점. 그런데 이제 2번째 사건인 구기동 사건에서 발견된 그 희미한 족적, 희미한 그 혈흔 족적이 삼성동에서도 발견이 된 겁니다. 발자국이? 네. 그런데 해화동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네. 구기동 사건과 삼성동 사건에서 발견된 족적이 해화동 사건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네. 지금 보시는 건 이번 사건 피해자였던 분의 두개골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두개골은 완전히 함몰된 상태입니다. 아니, 저만큼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은 두개골을 구성하는 뼈의 개수가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두개골을 구성하는 뼈는 22개나 됩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꽉 물려 있어갖고 충격을 받으면은 분산 완화시켜주거든요. 당시 피해자들이 두개골에 있던 손상들은 면적이나 길이로 보아 아주 무겁고 큰 둔기로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였는데요. 건설 현장 등에서 쓰이는 커다란 쇠망치 같은 물건이 범행에 쓰여질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벽 부술 때 사용하는 그 공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맞나요? 네. 벽 허물거나 그럴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흔히 오한마라고 부르는 대형 한마였습니다. 이거 한 4kg 됩니다. 4kg 정도 되는 해머라면 손잡이도 길어요. 예. 그 길으면 이걸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범행할 때. 집에 있는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장돌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그 망치. 아, 망치 그걸 뽑아서 거기에다 끼운 겁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자문할 때 이미 경찰에서는 범행 동거에 대해서 DNA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또 아무것도 검출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꽉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요. 이걸로 때렸을 때 피가 묻었을 거고 틈새로 들어간 피가 있으면 이거 갖고 DNA 검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경찰부로 바로 해체를 해서 DNA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체해서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큰일 하셨다. 진짜 큰일 하셨어요. 그 결과 범인이 경찰로 위장해 돈을 갈취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했던 황학동 노점상의 DNA를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건 진짜. 다행히 족적도 나왔고 범행 도구나 수법도 밝혀졌으니까 이제는 네. 범인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 끈질기게 조사한 끝에 결국 범인의 뒷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방을 맨 남자가 도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20, 30대 남자로 키는 170cm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입니다. 오늘 드디어 유영철 사건을 다루는 맞습니다. 거구나. 공개 수배를 한 거는 2003년 12월이었습니다. 맞아요. 유영철이 잡힌 건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04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그때 어떻게 검거됐죠? 잘도 빠져나갔었는데. 전직 형사였던 분이 아마 이제 퇴직하고 나가가지고 출장 마사지 업소를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출장 여성을 부르는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발신자 번호. 근데 이제 그 번호가 특정 번호예요. 그 네. 번호로 온 전화만 받고 여성이 나가면 매번 그 여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화로 아가씨를 보내면 애들이 일을 갖다가 오질 않는 거예요. 통화가 아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의심을 했죠. 그래갖고 이거는 납치다 생각하고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유영철이가 또 출산 마사지사를 또 요청을 했어요. 또 제보했던 형사님이 얘기해서 이제 출동한 파출소의 순경이랑 같이 현장에 나간 거죠. 그래서 유영철을 붙잡은 거예요. 긴급 체포하고 서울청 기동수사대로 데리고 옵니다. 사실 처음 체포되어서 조사받을 때 내가 이제 26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명? 자기 입으로요? 솔직히 26명이면 엄청 많이. 말도 안 돼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말도 안 돼요, 굉장한 진짜. 거죠. 부유층 단독 주택 맞아요. 살인 사건, 그 4건의 살인 사건 진범이 본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경찰에서는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었죠. 본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범죄자, 난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은. 포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유영철의 자백 진술을 받던 날 수사부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유영철이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까 기동수사대로 좀 와달라. 네. 그때가 밤 11시쯤 됐을 11시.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 폭우를 뚫고 기동수사대로 달려갔죠. 그래서 진술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사건 현장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안방은 어디에 있었고 안방에는 어떤 물건이 있었고 화장실은 어디 있었고 피해자는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있고 정확하게 일치를 했죠. 그 유영철의 진술을 듣는데 막 소름이 쫙 돋았어요. 살해도 살인데 저는 이 범행 수법이 이거 심하게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시신의 손이 저렇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지문을 정교하게 다 오려버렸죠.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누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문으로는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신원 확인은 유전자로 가야 된다. 그런데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15일. 너무 길죠. 네. 계속 생각하면서 발굴 현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그래서 제가 지문을 채취해보겠다고 했어요. 아니 어쩐지 김복준 교수님께서 우리 김희숙 교수님은 별명이 지문 귀신이었다고. 네, 쥐귀예요, 쥐귀. 지문 귀신이라고 그래. 지문 도사, 별명이. 지문 귀신이었다고. 그만큼 지문 감정에 또 특출난 분이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문이 다 사라져버린 이후에 이게 과연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건데요. 당시 피해자의 지문 중 1개입니다.
이 지문이 손가락 한 개의 지문이거든요. 161번을 찍었더라고요. 161번. 네. 한 손가락을. 피해자의 손가락 상태가 많이 훼손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측면에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 착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지문을 이렇게 채취해서 화대경을 대고 지문을 살펴봤어요. 특징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 채취. 또 했는데 특징이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럼 또 다시. 그렇게 제가 161번이나 되는 여러 번의 시도를 했던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집념이 아니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신한테 언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문을 잘 채취하도록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도와주면 제가 지문을 잘 채취해서 제가 오늘 밤새도록 언니가 누군지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문 채취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울컥하네요, 진짜. 여기 보시는 이게 지금 조끼거든요. 그날이 준복날이었거든요. 곳곳에서 야, 우리 수박 먹고 잠시 쉬었다 하자. 부검실 옆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이제 수박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부패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 수박을 한 입 베어 물다 말고 제가 어수기 이렇게 내려다 봤어요. 근데 여기에 하얗게 떡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수박을 내려놓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죠. 너무 소중한 옷이고 그래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가락 하나의 지문만 채취하는데도 160번 이상을 찍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사람의 손가락이 10개고 네. 시신도 한 구가 아니잖아요. 네. 도대체 총 몇 개의 지문을 결국 찍으신 건지 궁금해요. 70개의 손가락에서 250개의 지문을 채취를 했고요. 아. 네네. 그날 사무실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실종자와 가출인 그 사람들의 지문과 제가 찍었던 쪽지문과 1대1로 감정을 했었죠. 그 결과 그날 밤에 전부 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7명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의 그 간절함이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시신을 발굴하게 되면 먼저 이제 큰 천을 이렇게 깔아놔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이제 한 조각 한 조각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맞춰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번호가 18번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그 시신을 훼손할 때 이제 회상하기를 몹시 힘들었다. 시신 훼손에만 3-4시간이 걸렸다라고 진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유영철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시신 해부 방법을 뼈를 보고 이제 공부한 거고, 더욱이 또 의대생들이 보는 해부학책을 구입해 갖고 보고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 거죠. 시신을 발굴할 때 이제 머리가 나오잖아요. 저런 형태의 고무줄로 저런 고무줄로 전부 다 머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시신을 절단할 때 제일 먼저 머리를 절단한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저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요. 예, 묶은 다음에 이렇게. 그 피를 빼기 위해서 휴지거리에 저 머리를 걸어놨습니다. 가 떨어지라고? 네. 미쳤다. 진짜 미쳤다. 얘 진짜 미쳤네. 압수수색도 진행하면서 동시에 현장 감식도 했었는데 살해 장소가 화장실이었거든요. 저희가 루미노를 쫙 뿌렸어요. 네. 그랬더니 막 화장실 여기저기서 막 번쩍번쩍 발광을 하는 거예요. 혈흔의 흔적인 거죠. 네. 비싼 혈흔, 그다음에 인체 조직 이런 것들이 아직 그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여러 번 대면하셨잖아요. 네. 어때요? 만나봤을 때 느낌이?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요? 네. 제가 이제 이 사람 진술이 맞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하고 있는데 유영철이가 저를 본 거예요. 갑자기 유영철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눈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당신 누구야? 당신 피해자야? 혹시 나 알아요? 현장에 거기 있었어요? 저한테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당황한 건가요? 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수사부장님께서 얘기를 했죠. 이분은 당시 현장에서 나와서 수사를 했던 수사관님이시다.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그때 너무 불쾌했습니다. 강력 사건에 개입하는 종사하는 여성 경찰관들은 거의 없는 시절이잖아요. 유영철이가 판단할 때는 피해자
근데 내가 살해하고 다 죽였는데 살아있는 피해자가 있었나 하는 거 첫 번째. 아, 약간 그래서 아니면 내가 저 살해하거나 혹은 시신을 유기할 때 그 모습을 본 저 사람이 목격자일까? 이런 두려움. 이런 거 등등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생각할 수 이게 괘씸한 게 여성이라고 좀 우습게 본 그게 있었나 봐요. 1991년 유영철은 결혼을 했는데요. 그해 9월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유영철은 집행유예로 석방되길 기원하고 있었는데 기도와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십자가를 부숩니다.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돼요. 그 이후에도 범행은 지속됩니다. 절도죄, 공무원 자격 사칭죄, 강간죄 등등으로 교도소를 이제 들락거리게 됐고요. 어떤 여성이 같이 살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혼 당하면서 아들의 양육권마저 완전히 이제 박탈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아마 유영철이의 이 뇌리 속에 아내에 대한 증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폭넓게 여성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이혼에 따른 유영철의 절망과 분노가 평소 적대감을 갖고 있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수배가 되니까 대상을 바꿨잖아요. 자신이 손쉽게 유인할 수 있는 피해자를 선택한 것이죠. 전화 한 통이면 여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게 본인이 무슨 대단한 사회적인 저항을 하는 사회운동가인 것처럼 혁명가인 것처럼 대단한 차별적 혐오적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유영철은 부유층 대상 살인 범죄를 4건 저지른 뒤에 심리적 냉각기를 가지며 전화방에서 만난 한 여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귀게 되는데요. 여자친구가 유영철의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녀를 붙잡고 싶었던 유영철은 집요하게 연락하면서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그 여성은 휴대폰을 교체하고 말도 없이 이사하면서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이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유영철은 성매매 여성들을 살해해서 전 여자친구에게서 느낀 배신감을 보상받기로 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주변에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늘 하는 짓이 나쁜 짓이니까요. 뭐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한 월간지 기자하고 한 5달 넘게 편지를 이제 주고받았거든요. 제 오피스텔에서 16명을 그렇게 할 때마다 용기를 내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고 범행을 했었을 정도로 저 또한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표현이나 늘어놓으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만큼 잘나고 똑똑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유영철 주거지 오피스텔에 현장 감식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스케치북이 있었거든요. 유영철이가 사용하는. 이게 그림이에요? 글씨도 컴퓨터가 쓴 것 같아요. 2004년 12월 20명을 살해한 혐의 이외에도 방화, 절도 등 수많은 어떤 혐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결국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같은 인간이라는 종족인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고도로 발달된 사이코패스가 또 우리 세대 안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유영철 사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도 뭐 이런 시스템들이 발달되지 않아서 연쇄살인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지만 지금은 절대 이제 어림없죠. 네, 바로 검거됩니다. 네, 유영철이 말했었죠. 함부로 몸을 놀리지 말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그 누구보다도 반성하고 바르게 살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유영철 자신이 아니었나요? 오늘의 사건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